백현우 변호사 정말 친구들도 완벽하다.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럽다. 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표현을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간의 그 화제죠. 네.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또 백현우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직 변호사 아닙니까? 네. 이 백현우 변호사가 뭔가 이렇게 변호사로 활약하는 좀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호화실 네, 좀 이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시청자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눈물의 영체 11화 이 어벤져스 변호인단이 출동해서 백현우 변호사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이제 구해주는 네. 아주 그 멋진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백현우 씨를 비밀 유지 의무 불이행 및 사내 정보 유출과 누구세요? 저희는 오늘 인사위원회 당사자 백현우 씨 변호인단인데요. 이보세요. 내부 감사 사안에 왜 외부 변호사가 껴듭니까?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만 자, 네. 자, 지금 이제 행정절차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행정절차법이 이 퀸즈 백화점 인사위원회에 적용이 되는 법률. 안 되는 법률이죠.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회사의 일종의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행정처분을 위해서 만든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꼭 대동을 안 시키고 인사위원회를 연더라도 크게 위법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 행정절차법은 여러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또는 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위원회에는 적용이 없는 법률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뭐 대리인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변론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실무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행정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뭐 수사, 재판 이런 모든 이제 법적 절차를 통틀어서 아무리 내가 뭐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리를 하고 뭔가 내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또 보고 말씀 나눌게요. 계속하겠습니다. 뒤 언급한 이유들로 해고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해고 사유를 보면 백현우 씨가 VIP 고객 정보를 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경쟁사 임원의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백현우 씨가 사내 아이디를 이용해 VIP 고객 리스트에 접근한 기록도 확인하셨고요. 그런데요. 제보 메일을 받은 시점은요? 8월 6일입니다. 백현우 씨가 VIP 고객 리스트에 접근한 시점은요? 8월 1일과 2일 각각 2차례입니다. 이상하네요. 백현우 씨 사내 인트라넷 아이디가 삭제된 것은 그 이전인 7월 28일인데요. 네, 그날 신분증과 법인카드, 노트북 등 테크 장비들 전부 반납했습니다. 뭐 본인 아이디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누구요? 자기 팀원들 아이디라든가. 그렇다면 퀸즈 백화점 VIP 고객 리스트는 평직원 아이디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럼 문제가 좀 있죠? 있죠. 특정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선 비밀로 관리가 돼야 합니다. 접근 가능 대상자나 다운로드 제한조차 하지 않았다면 퀸즈 백화점은 VIP 리스트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지금 VIP 고객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네. 한번 그 연기하신 변호사님이 너무 설명을 이제 잘하신 것 잘했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백현우 씨가 이제 사내 인터넷 아이디를 다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가 접근을 했다면 결국은 백현우 씨가 아닌 게 되는 거고, 만일 백현우 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서, 그러니까 팀원의 아이디를 빌려서 VIP 고객 정보를 접근할 수 있었다면 결국은 임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VIP 리스트를 영업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을 말하는 건데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그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VIP 고객 정보가. 그런데 단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비밀성이고요. 두 번째가 가치성, 세 번째가 비밀 유지예요. 근데 지금 이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 번째 요건입니다. 비밀 유지. 이렇게 그 VIP 고객 정보가 비밀 유지로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이 세 번째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할 수 없게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은 굉장히 잘 변론했다.
계속 한번 또 볼게요. 네. 지금 진짜 문제는 횡령입니다. 관련 서류에 백현 의사가 다 서명을 했고 바로 그 총 27건의 서명에 대해서 국과수 문서영상과장 출신인 문서감정관에게 감정을 요청했는데요. 필적의 크기 등 세부 특징까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건 복사 붙여넣기 외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쪽 요청으로 감정된 결과서라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가서 감정 받아보시죠. 참고로 인장위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자, 인장위조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20몇 개의 사인이 27개. 예, 27개 사인이 한 사람이 여러 번을 썼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았다. 감정을 받았고 그 말은 즉슨 하나의 사인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소위 붙여넣기를 했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 인장을 누군가가 위조했다는 말밖에 안 될 거고 여기 드라마에 나오듯이 사인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감정을 한 것인데요. 요 화면을 좀 자세히 보면은 백현우 이사의 그 사인이 27개인데 네. 그게 이제 백현우 이사의 어떤 하나의 샘플 사인과 100% 완전히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동일인이 사인했다 하더라도 100% 완전히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형법제 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인 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금형이 없고요. 징역 3년 이하가 맞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인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인 위조죄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위조된 사인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 행위, 이걸 우리가 동행사죄라고 하는데요. 결국 형법제 23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서 사인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설명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정확한 설명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백현우가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가 변호사를 과연 선임하느냐? 네, 한번 네. 변호사님. 자기 사건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는 서면을 써야 되고 변론을 참석해야 되는데 물론 혼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근데 자기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사실 제 사건이 있어서 서면을 쓰려고 시도해 봤는데 정말 한 줄 한 줄 쓰기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한테 제 사건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도 자기 본인 또는 어떤 가족에게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소송 대리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하게 되면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면 차분하고도 이렇게 냉철한 대응이 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패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사건의 타자화라고 하는데요. 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논리적이고 아주 그 정치한 대응이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추후에 콘텐츠로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변호사가 선임하는 변호사. 네. 네. 이게 정말 변호사가 인정한 변호사 중에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 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성구스러운데 제가 어쏘로 일할 때 저희 펌의 뭐 대표 변호사님이 본인 사건을 이제 저한테 위임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펌을 옮긴 후에도 그 대표 변호사님이 또 가족 사건.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저랑 아주 또 친한 그 변호사가 자기 배우자에게 이렇게 큰 일이 발생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변, 나는 나나 우리 가족에게 좀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정변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 이거 내가 정변한테 꼭 좀 부탁하니까 정변이 잘 좀 해결해줘 라고 이렇게 그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광스럽기도 했고 참 그 감사한 경험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를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면 아주 그 변론할 때는 치열하게 이렇게 변론을 하고도 나갈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현명한 판단을 이렇게 부탁드린다 이러고 이제 나가요. 저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 변호사가 정말 치고 받을 때는 아주 이렇게 저는 치열하게 맞습니다. 하고, 근데 또 나갈 때는 어쨌든 지금 이 인사위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갈 때는 저는 아주 공손하게 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맞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디테일도 저는 작가가 굉장히 좀 잘 살렸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변호사들이 다른 것도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변론을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감동도 되고 좀 굉장히 가슴 뭉클했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로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변호사는 눈물의 여왕이 종영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